여러분,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질레트는 워렌 버핏이 평생 포트폴리오에 담아온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낯선 한국 기업 이름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닙니다. 대구의 한 산골짜기에 있는 낡은 공장이에요. 워렌 버핏은 이 공장 하나를 보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이죠. 대구시장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고 지역 경제계 인사 수십 명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공장이 만드는 건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아닌 손바닥만한 쇠조각 하나예요. 근데 워런 버핏이 진짜 높게 평가한 건 그 쇠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공장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투자의 신은 두 번이나 직접 비행기를 타고 찾아왔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2007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대구공항에 낯선 전용기 한 대가 내려앉았습니다. 기체에서 내린 사람은 80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노인 한 명 때문에 대구시 전체가 며칠째 들썩이고 있었어요. 이 노인은 바로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이날이 그의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어요. 80평생 처음 밟는 땅을 그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로 골랐거든요. 일정 역시 빡빡했습니다. 오전 10시경 도착해서 곧장 공장으로 향했고 기자회견과 오찬을 마친 뒤 오후 4시경 다시 전용기에 올랐어요. 한국에 머문 시간은 반나절 남짓. 그럼에도 목적지는 오직 한 곳, 산골짜기 공장 하나였습니다. 대구시장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포스코 회장을 포함해서 지역 경제계 인사 80여 명이 리셉션에 초청됐습니다. 미국 투자자 한 명을 위해 지역 전체가 이 정도로 움직인 적은 그전까지 없었죠. 심지어 버핏이 향한 곳은 화려한 호텔이나 관공서가 아니라 대구 가창면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낡은 공장이었거든요. 이 기업의 이름은 대구텍입니다. 당시 보안은 철통 같았어요. 회사 관계자가 아니면 공장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버핏은 그 안을 직접 둘러본 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이라고 평가했죠. 이 공장이 어느 정도의 회사냐면요. 대구텍의 연 매출은 5천억 원대, 대구에 있는 6천여 개 기업 가운데 단연 최상위권입니다. 매출의 65%는 수출로 벌어들이고요. 대구 소재 기업 중 수출액 1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도 1위입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질레트 같은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아는 브랜드들이죠. 놀랍게도 그 목록 안에서 한국 기업은 딱 하나뿐이에요. 삼성도, 현대도 아니고요. 심지어 지분 100%, 버핏이 완전히 소유한 유일한 한국 회사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버핏이 대구텍을 직접 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삭공구 그룹 IMC를 통째로 사들였을 뿐이에요. 알고 보니 그 IMC가 이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쇳덩어리 공장치고는 대접이 너무 융숭했습니다. 버핏은 여기서 멈추지도 않았어요. 2011년 3월 대구텍 제2공장 기공식 참석을 위해 또 한 번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서 그를 맞았어요. 투자 하나에 두 번씩이나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오는 회사는 버핏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통틀어도 흔치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구텍 안에서도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두 번이나 직접 찾아온 회사라는 사실 자체가 대구시에는 최고의 홍보 효과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상한 건 대구텍의 주력 제품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첨단 완제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들이 만드는 건 금속 조각, 절삭공구거든요. 사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 공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때 대한민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던 회사가 나옵니다. 투자의 신이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간 이 공장 안에서는 쇠조각 하나가 조용히 깎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 손바닥만한 쇠조각이 도대체 뭘 하는 물건인지부터 볼까요?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를 설계할 때 프레임 소재로 처음 5등급 티타늄 합금을 골랐습니다. 가볍고 단단하다는 이유로 역대 아이폰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죠. 문제는 이 합금이 아무 기계로나 깎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CNC 정밀 절삭이 필요해요. 애플 디자이너들이 아무리 매끈한 도면을 그려도 실제로 티타늄을 베어낼 칼끝이 없으면 이 프레임은 모니터 속 그림으로 남게 됩니다. 화면 위에서는 3D 도면이 아무 저항 없이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반면 그 도면이 현실로 넘어오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스핀들이 초당 수만 번 회전하며 쇳가루를 튕겨내고 냉각수가 그 열을 식히며 뿌옇게 튀어오릅니다. 도면에는 없던 물리적 저항이 현장에는 존재하거든요. 티타늄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아
깎일 때 생기는 고열이 도망갈 곳 없이 칼끝에 그대로 쌓입니다. 게다가 화학적으로도 예민해서 어지간한 금속 칼날과는 고온에서 바로 반응해버려요. 평범한 칼로 덤볐다간 오히려 깎아내는 칼이 먼저 망가져 버립니다. 테슬라도 사정은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엔 두께 3mm짜리 초고경도 냉간 아변 스테인리스가 들어가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각진 디자인을 밀어붙여도 그 강철을 잘라낼 칼이 없었다면 사이버 트럭 역시 렌더링 이미지로 끝났을 겁니다. 천재적인 레시피가 있어도 재료를 썰어낼 칼이 없으면 요리를 식탁에 올릴 수 없죠. 딱 그 상황과 같습니다. 항공기 부품은 더 극단적입니다. 일반 절삭 공구로 가공하려 하면 절삭 속도가 분당 40m 선에서 한계에 부딪혀요. 그 이상으로 밀어붙이면 공구 끝이 쇠를 이기지 못하고 무뎌지거나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자동차, 의료기기 가공 라인에서는 초경합금 절삭 공구 채택률이 80%를 넘습니다. 단순히 비싼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는 쇠를 깎아낼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반도체 장비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웨이퍼를 다루는 정밀 설비 안에도 이 초경 공구로 깎아낸 금속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인공관절이나 임플란트 같은 정밀 의료기기도 다르지 않죠. 산업이 다르고 제품이 달라도 부품을 완성하는 마지막 관문은 똑같습니다. 내연기관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절삭 가공 횟수는 평균 2,000에서 3,000회에 달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그 횟수만큼 이 작은 칼날이 끊임없이 강철을 베어냅니다. 이러한 수요 덕분에 전 세계 초경합금 절삭 공구 시장은 이미 200억 달러를 넘겼고 매년 4%대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애플을 설계하는 건 애플이고 테슬라를 그리는 건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그 설계를 철과 티타늄 위에 실제로 새겨 넣는 주인공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공구들이에요. 강철과 티타늄마저 두부 썰듯 베어내야 하는 이 압도적인 칼, 그 정체가 바로 대구텍이 만드는 초경합금 절삭 공구였습니다. 이제 대구텍 공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 라인을 채우고 있는 핵심 재료는 철이나 티타늄을 베어낼 진짜 칼, 바로 텅스텐입니다. 원리는 의외로 단순해요. 쇠를 깎으려면 그 쇠보다 더 단단한 쇠가 있어야 하거든요. 텅스텐의 모스 경도는 7.5에서 9 사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절삭 재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자연계에서 제일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라면 그냥 다이아몬드로 깎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다이아몬드로는 안 됩니다. 탄소 덩어리인 다이아몬드는 쇠를 깎을 때 발생하는 고온에서 철 속으로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쇠를 깎기도 전에 칼날이 먼저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가장 단단한 재료가 정작 강철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온의 마찰을 버티며 티타늄을 상대할 진짜 칼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텅스텐이어야 해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광물이라도 용광로 같은 마찰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이 텅스텐을 뭉쳐 만든 칼날이 강철과 티타늄을 무자비하게 베어냅니다. 사실 그냥 자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구하는 오차 범위는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이상 어긋나면 부품은 그대로 불량 처리되거든요. 자동차든 항공기든 부품 수백 수천 개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중 단 한 조각이라도 이 미세한 오차를 벗어나면 전체 조립 라인이 멈춰 서게 되거든요. 사람 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는 차이예요. 오직 정밀 측정 장비만이 그 미세한 어긋남을 잡아냅니다. 가공이 진행되는 동안 공구 끝단의 온도는 1000도를 훌쩍 넘깁니다. 쇠를 깎아낸다기보다 거의 녹아내리기 직전의 붉은 경계선에서 금속을 밀어내는 과정에 가깝죠. 이 정도 열을 버티려면 칼날 자체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텅스텐 분말을 고압으로 눌러 압착하고 다시 고온에서 구워 굳히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표면에 특수 코팅을 한 번 더 입혀 내열성을 끌어올려요. 이 여러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 인서트는 그대로 폐기됩니다. 완성돼서 출하되는 물량 못지않게 이 과정에서 조용히 버려지는 불량품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극한 조건을 매일 견디면서 대구텍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장을 돌립니다. 이곳에서 한 해 쏟아내는 절삭 공구 인서트는 수천만 개. 하루로 나누면 초 단위로 하나씩 찍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어딘가에서는 날카로운 인서트 하나가 막 완성되어 쏟아지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인서트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전 세계 80여 개국, 130여 개 대리점을 통해 곳곳으로 팔려나갑니다. 대구 산골짜기에서 찍어낸 작은 쇠조각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 지구 반대편 조립 라인까지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이 정도 물량과 정밀도를 동시에 감당하려면 오랜 시간 쌓인 기술이 필요해요.
이렇게 초 단위로 찍어내는 공장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거든요. 물론 이런 수준의 공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 리는 없죠. 이 정밀도는 수십 년간 실패와 개선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시작은 훨씬 더 오래전, 전혀 다른 이름에서 출발하거든요. 시간을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공장의 뿌리는 무려 100년도 더 됐거든요. 그것도 첨단 산업단지가 아니라 강원도의 외딴 산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1916년 4월,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에서 텅스텐 광맥이 발견됩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상동광산은 일반적인 광산과 달랐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단일 텅스텐 광구였어요. 대구 인근의 달성광산과 함께 전 세계 중석 시장의 8%, 자유진영 공급량으로 따지면 10에서 20%를 이 두 광산이 담당했습니다. 냉전 시기, 자유진영의 텅스텐 상당량이 한국 산에서 나오고 있었던 셈이에요. 1952년 9월, 정부는 이 광산을 기반으로 국영기업 대한중석광업을 출범시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영기업은 이곳이 유일했어요. 설립 첫 해 수출액이 벌써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했습니다. 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회사 하나가 감당하고 있었던 셈이죠. 종업원 수만 해도 4,200여 명. 그때 기준으로는 웬만한 대기업 규모였습니다. 1962년 이 회사는 증권시장에 상장까지 합니다. 그 시절 상장 기업 자체가 드물던 때였어요. 국영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도 모자라 자본시장에서까지 존재감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이후로도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1960년 전후에는 전체 수출의 60%에 임박했고요. 대한중석은 뉴욕과 런던, 도쿄에 지사를 세우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그 시절 한국 기업이 이 세 도시에 동시에 지사를 두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한때는 뉴욕과 런던 시장에서 한국산 텅스텐 가격이 국제 시세의 기준으로 통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남긴 흔적은 수출 실적만이 아닙니다. 1968년 정부는 포항종합제철을 설립합니다. 오늘날의 포스코예요. 이때 지분 구조를 보면 정부가 75%, 그리고 대한중석이 나머지 25%를 출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중석은 수출로 돈만 벌어온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의 상징, 포스코 탄생의 실제 공동 창업 주주였습니다. 지분 25%를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당시 국내에서 얼마나 두둑한 자본을 쥐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후로도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텅스텐 파우더 공장, 코팅 공장, 톨홀더 공장을 차례로 늘려가며 계속 몸집을 키웠어요. 삼성이 반도체로 세상을 흔들기 무려 40년 전, 대한민국은 이미 산에서 캐낸 광물 하나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 철강 산업의 뿌리로 불리는 포스코, 그 뿌리 한편에 대한중석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렇게 화려했던 국영기업의 이름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시절과 지금 사이 그 간극을 만든 사건이 하나 발생했거든요. 1992년 상동광산이 채굴을 멈춥니다. 한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광산이었는데도요. 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값싼 텅스텐을 국제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대한중석의 채산성이 몇 년 사이 급격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세를 좌우하던 광산이 역으로 그 시세에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죠. 1994년 정부는 대한중석을 민영화합니다. 인수한 건 부동산으로 몸집을 불려온 거평그룹, 나승열 회장이 이끄는 회사였어요. 거평그룹은 대한중석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인수 이후에도 한국시그네틱스, 포스코캠, 정우섭탄화학, 강남상호신용금고, 세안종합금융까지 해마다 서너 개씩 다른 회사를 사들였어요. 몇 년 사이 30대 대기업 집단에까지 이름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확장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점이에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금융권은 신규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거평그룹은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몰렸거든요. 1997년 거평그룹은 결국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절반을 책임지던 기업의 알짜 사업이 결국 헐값 매물로 시장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순간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에서 손을 든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중석의 초경합금 사업부문, 그러니까 오늘날 대구택의 뿌리를 이스라엘의 이스카에 넘기게 되죠. 국가가 눈물을 머금고 매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평이라는 한 기업이 스스로 벌인 무리한 확장 끝에 알짜 사업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거든요. 더 무서운 건 거평그룹 본체 역시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1998년 5월
초경 사업을 이미 떼어낸 채로 거평그룹은 무너졌습니다. 계열사 19개 가운데 15개가 한꺼번에 부도 처리됐거든요. 초경 사업을 미리 넘긴 결정이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다만 그 혜택을 챙긴 건 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이었죠. 알짜를 떼어주고 남은 대한중석의 몸통은 2000년 11월 청산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됩니다. 넘겨진 사업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정작 본체였던 회사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공중 분해되었어요. 이스카가 이 낡은 공장에서 진짜 탐냈던 건 기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쇠를 깎아온 한국 엔지니어들과 그 안에 쌓인 묵직한 제조 노하우를 통째로 흡수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자산은 공장이었지만 실제로 값을 매길 수 없었던 핵심은 그 안에 축적된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스카 자신도 대단한 출발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1952년 이스라엘 나하리아의 한 집 뒤뜰에서 시작한 작은 절삭공구 공방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대한중석이 국영기업으로 첫 발을 뗀 바로 그 해였습니다. 뒤뜰에서 시작한 회사가 산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리던 한국의 국영기업을 결국 집어삼키게 된 역전극이었죠. 이스카는 이 회사의 이름을 대구텍으로 바꾸고 본사를 서울에서 대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 대구텍이 속한 이스카 그룹은 단숨에 세계 2위 절삭공구 그룹으로 도약하게 되어 한국이 위기 속에 뱉어낸 사업이 이스라엘의 손을 거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매서운 눈이 하나 있었죠. 2006년 5월 이스카 그룹 회장 에이탄 베르트하이머는 버핏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분량은 겨우 한 장 반.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전부였어요. 버핏은 일주일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경영진을 버크셔 본사로 초대해 직접 만났고 만난 자리에서 곧바로 인수를 결정했어요. 편지 한 통에서 계약까지 걸린 시간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이스카 그룹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바깥에 처음으로 던진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평생 미국 기업 위주로 움직이던 버핏이 첫 해외 베팅 상대로 절삭공구 회사를 고른 거거든요. 인수 규모는 이스카 그룹 전체 가치를 50억 달러로 평가해 그 가운데 80% 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남은 20%마저 20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이로써 버핏은 이스카를 완전히 손에 넣었어요. 이스카, 탄갈로이, 인가솔, 그리고 대구텍까지 여러 브랜드를 거느린 그룹 전체가 이제 오롯이 버핏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버핏이 감탄한 게 정말 공장이었을까요? 버핏은 원래 복잡한 실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이해할 수 있고 오래갈 수 있다는 확신만 서면 움직였어요. 이스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답이 선명하게 나와요. 절삭공구는 자동차나 항공기 완제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에서 2% 수준입니다. 근데 이 작은 부품 하나가 부러지면 수천억 원짜리 조립 라인 전체가 그대로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항공, 자동차 업체들은 한번 신뢰한 공구를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새 공구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인증받고 까다로운 시험 가공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려요. 원가는 미미한데 한번 정하면 절대 못 바꾸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낙인 효과예요. 코카콜라는 맛으로, 애플은 생태계로 자기만의 벽을 세웠습니다. 대구텍과 이스카가 세운 벽은 아무도 함부로 갈아탈 수 없는 이 공급 관계 그 자체였어요. 경쟁사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하루아침에 넘을 수 있는 장벽이 아닙니다. 이스카는 실제로 높은 수익성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원가 비중이 낮은 부품을 팔면서 마진은 웬만한 완제품 회사보다 훨씬 높게 챙기고 있었거든요. 버핏은 평생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사랑해온 사람이에요. 코카콜라는 맛으로, 질레트는 습관으로 소비자를 붙잡았죠. 대구텍과 이스카는 도면과 신뢰로 고객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결국 버핏은 단순한 기계 공장을 산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절대 떠날 수 없는 견고한 구조를 사들인 겁니다. 돈으로 아무리 밀어붙여도 경쟁사가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없는 무기가 존재합니다. 수십 년간 쌓인 신뢰, 그리고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낙인. 버핏이 진짜 투자한 대상은 이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낡은 해자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설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들이 도면을 그리고 최적의 구조를 순식간에 뽑아내거든요. 예전엔 엔지니어 여럿이 몇 주씩 매달리던 일이 이제는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웬만한 스타트업도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못지않은 정교한 설계도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설계라는 영역이 점점 평준화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설계를 실제로 쇠 위에 새겨 넣는 쪽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도면이 있어도 그걸 실제 부품으로 뽑아낼 공장과 공구가 없으면 여전히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도면 파일은 복사하면 그만이지만 그 도면대로 실제 쇳덩어리를 정확히 깎아낼 능력은 복사가 안 됩니다. 대구택의 모기업 IMC 그룹은 최근 대구에 반도체 증착용 텅스텐 가스 생산 시설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300억 원대. 이 가스는 반도체 회로 사이를 연결하는 배선을 새길 때 쓰이는 핵심 소재예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가스를 찾는 곳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IMC 그룹이 대구에 돈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보다 앞서 항공기 부품용 첨단 공구 회사를 세우겠다며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을 이미 투자한 적이 있거든요. 세계 곳곳에 공장을 둘 수 있는 회사가 신규 투자를 검토할 때마다 매번 대구를 다시 고른 겁니다.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다른 산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돼요.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모터와 초소형 정밀 감속기를 가공하려면 결국 이 초경 절삭 공구가 필요하거든요. 로봇이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그 관절 안의 부품 하나하나가 극도로 정밀하게 깎여야 하니까요. AI가 아무리 똑똑한 로봇 제어 알고리즘을 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그 로봇의 손과 무릎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여전히 이 물리적 가공 공정이거든요. 전기차도 다르지 않아요. 배터리, 케이스와 모터 코어를 초정밀로 밀링 가공해야 하는 수요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브랜드들이 아무리 화려한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능을 앞세워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체와 배터리, 케이스라는 물리적 껍데기를 깎아낼 공구는 따로 필요하거든요. AI가 아무리 설계도를 잘 그려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전히 이 물리적 공구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를 로봇의 관절로, 배터리 케이스로, 반도체 부품으로 실제로 구현해야 하거든요. 설계는 흔해지는데 그 설계를 현실로 옮기는 능력은 오히려 희소해지고 있는 겁니다. 버핏이 이 회사를 산 건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지금의 AI 시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AI가 발전할수록 이 물리적 해자의 가치는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것들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걸 현실로 끄집어내는 수많은 제조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구택 역시 그 중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화려한 코드가 세상을 뒤덮을수록 오히려 이 투박한 쇳덩어리 하나의 몸값이 더 뛰는 역설이 완성됩니다. 나라 수출의 절반을 책임지던 국영기업이 위기 속에 넘어갔다가 이스라엘 자본의 손에서 세계 2위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지켜보던 워렌 버핏이 결국 지분 100%를 실었어요. 그가 대구의 낡은 공장에 유일하게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이유는 화려한 기계도 아름다운 도면도 아니었죠.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혁신도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물리적 관문, 그리고 경쟁사가 돈으로도 복제할 수 없는 수십 년의 제조 경험이었습니다. 세상은 애플의 로고를 기억합니다. 테슬라의 이름도 챗GPT라는 단어도 기억하죠. 근데 그 로고들을 현실의 쇳덩어리 위에 실제로 새겨넣은 도구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버핏은 바로 그 이름 없는 기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정작 그 소프트웨어를 현실로 옮기는 마지막 순간엔 언제나 이런 이름 없는 손길이 있었던 셈이죠. 다음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거나 새 차에 오르실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그 매끈한 겉면 뒤에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쇠를 깎아내고 있는 이름 없는 공장이 있다는 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